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1일, 네, 이제 8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8월 한 달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일 주말 한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사안진입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주주환원 랠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침에 야, 이렇게 되면 주주환원 랠리가 되면 누가 좋을까요? 이러면서 아침 시장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일이 강하게 일어나면 어떤 심정이 드냐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제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엥?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당황스러웠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사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 27년부터 앞으로 뒤에 3개년간 프리캐시오 플로우를 대충 예상해 보니 앞으로 주주환원은 2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역시 한국 사람들이야, 한번 밀어붙이면 야, 쫙쫙 밀어붙여,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시장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반면에 전일 모더나 효과로 큰 폭으로 올랐던 바이오 주식들이 괴멸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더나가 22%나 빠졌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봐봐, 177%로 올랐으니까 22% 빠질 수도 있지, 그쵸? 그런데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걸려버렸어요. 마이너스 사이드카가. 그리고 코스피는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점점 개선된 것처럼 보이죠. 개선된 거 맞긴 한데, 왜냐하면 장중에 90 종목 오르고 거의 한 800 종목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선됐습니다. 200 종목 가까이 오르고 680 종목 떨어졌으니 개선은 됐는데 예전 느낌, 7월의 느낌 좀 나죠. 8월 초 7월의 느낌, 어떤 거? 반도체 오르면 남들 몰살된다 라는 그런. 근데 오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은 반도체 올라서 다른 거 몰살되는 거 맞는데, 우리 이제 한국 증권사인가 그래서 제공하는, 네, 한국경제에서 제공하는 그 맵, 히트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히트맵 제공이고요. 오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가 무려 8%나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산술적으로 보면 계류율이 많이 벌어져서 좁혀질 때도 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거의 5% 가까운 그 초과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우선주가 본주 대비.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삼성전자 본주에도 10,000원, 우선주도 10,000원인데, 가격 격차를 생각해 보면 그 환원율이 시가 배당률이 완전 그 극상으로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게 반영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발 주주 환원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또 특징 중에 바로 삼성전기예요. 그동안에 반도체가 오르면 반드시 올랐던 게 MLCC의 삼성전기가 올랐어요. 이 정도 오르게 되면. 근데 이탈했죠? 네,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재미난 게,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오늘 저거 좋았습니다. 보험 주식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어제 많이 빠졌던 은행주들이 올랐어요. 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배당을 많이 주는 놈들이에요. SK텔레콤까지도. 배당 주는 놈들만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주주 환원 파티가 벌어졌다. 문제는 나머지 주식들이 몰살당했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마저도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는 게 그 과거 이런 상승,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한 주가 상승에서 나타나는 궤적과 좀 다른 궤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진짜 몰살은 코스닥에서 시작됐죠. 어제 많이 오르긴 했어. 근데 이건 좀 심하잖아. 오른 게 없어, 오른 게. 다 지금 그 방송 중에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 거 실리콘투, 코미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 떨어졌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반도체 주식들이 올랐는데, 원익 IPS라인, 인호공업 이런 등등의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의 반도체 관련 주식도 빠졌다는 것도 되게 특색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은. 최소한 이게 갔어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서 다시 인제 그 신용 잔고가 쪼끔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신용 잔고. 근데 신용 잔고가 또다시 두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환율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원화 환율 자 어떻게 됐을까요? 와, 원화 환율은 지금 1,386원 30전까지 올 들어 최강세 아닙니까? 86원이면 네, 86원. 유로 대비로는 1,621원을 했고요. 이제 엔화 대비로는 87 초반까지 왔습니다. 872원까지. 중국 위안화는 206원. 자, 그러나 과거 가장 오랜 기간 중국 위안화와 원화와의 밸런스는 얼마였을까요? 아주 오래도록 밸런스가 자리 잡혔던 자리는 190원입니다. 그래서 원화 더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바로 언급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이런 언급을 드리는 이유. 자, 달러 인덱스는 98.70으로 떨어졌고요. 유로 달러 1.1677. 엔은 다시 약세입니다. 158에서 159로 다시 올랐고요. 영국 파운드는 저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또다시 올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4.7이고요. 한국 원화도 또다시 한국 국채도 4.4로 다시 올랐고요. 일본 국채는 조금 강세이더니 다시 2.9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채 금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해외 시장 동향 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동향 살펴보면 상하이는 보합권, 항생은 1% 올랐고요. 니케이는 상대적으로 0.3%니까 여기도 뭐 강보합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빠진 것 치고는 뭐 일본 증시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견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키옥시아는 2.5% 올랐고요. 반면에 소프트뱅크는 2.4%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은 1조 1천억을 팔았고요. 넥스트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업종별 매매 흐름을 동향을 살펴보니까 전기전자를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전기전자는 샀고요. 개인이 전기전자를 많이 매도했어요. 즉 본전 심리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원화 환율이 굉장히 강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국은행의 부총재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오늘은 권민수 부총재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정리를 우리 김성도 의원이 해줬는데 처음에는 지난보다 조금 노곤노곤해졌네. 즉 되게 강경한 입장, 금리를 반드시 올려야 되겠다는 입장이 좀 노곤노곤해졌네 했는데 결론으로는 금리 올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게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신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니까 금리 한번 올리고 나서 시중금리 많이 올라가니까 유연하게 금리 그러면 안 올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해줬어요. 이 발언은.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성장세나 물가를 다 감안해야 하겠고 금융 안정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성장, 물가, 금융 안정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다음에 반도체 호조로 인해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고 성장세는 윗방향, 그다음에 물가는 목표 수준을 윗돌고 있고 윗방향,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윗방향. 그렇죠? 거기다가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 통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 말은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뭐 세 가지가 다 위로 올라서 가계부채, 금융 안정성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은 가계부채 불균형은 다 뭐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에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금리를 위로 올려야 되겠다는 거고요.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호재로 성장도 위로 올라가니까 성장이 빵빵 터지니까 감속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 현재 원화 강세 흐름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는 하향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뭐가? 환율이 하향 쪽으로. 그러면 원화가 강세잖아요. 원화 강세되는 방법은 또 뭐예요? 금리를 또 위로 올려야지. 올리는 겁니다. 다음번 금통위에 금리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연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위안화 대비 예전에 자주 보았던 위안화 대비 원화환율은 190원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그냥 드린 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대목이 있죠. 진짜 그렇게 가면 일본 엔화대로는 850원 밑으로 깨진다는 얘기인데 800원 초반까지도 열려있다는 얘기인데 실화야?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방어해 줄 거는 결국은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데 금리를 올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겠어요? 일본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겠어요? 분위기 보니까 한국이 더 빨리 올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서 한 3, 4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네.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진짜 은행 대출 말하는 겁니다. 은행 대출 많이 쓰신 분들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현재 변동금리를 가입하셨더라면 지금보다 1에서 1.5% 더 높은 금리로 상환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0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다음번. 자,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카카오 관련된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카카오톡을 조금 떼어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주회사 체계로 하면서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카카오를 카카오 X와 카카오 AI 두 개로 나누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카카오 쪼갠다고요. 기업을 쪼갠다고요. 게다가 쪼개서 상장하겠다고요. 오, 제가 저 옆에 있는 정 선생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 또 쪼갠다는데? 했더니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야 카카오 또 쪼갠다는데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진짜야. 쪼갠다는데? 에이 세상에 그런 양아치가 없어. 말도 안 돼. 말도 하지 마. 업자들끼리의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우리는 앞으로 카카오 선호공 홀딩스 뭐 이렇게 이름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분신사마. 와, 분신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는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카카오톡이 쓰기가 싫어졌어. 진짜. 이거 때려치실까 진짜. 진짜 쓰기 싫은데 이게 그러니까 목줄을 잡고 있는 거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나 안 쓰고 싶은데 다 그거 쓰고 있으니까 이거 참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좀 그래서 21일 내 인적 분할 결의안 직후 신설 예정 법인인 카카오 AI의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서류를 내겠죠. 어떤 애들인데. 그러면서 신설법인 카카오 AI는 카카오 기반 AI 사업, 광고 등을 맡기로 했고요. 존속법인 카카오 엑스는 핀테크 콘텐츠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각각 0.36 대 0.64, 즉 36주 대 64주로 갈라치기 하는 분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이거 분할은 분할이고 상장은 못하게 할 수 없나? 좀? 제발? 이거 카카오 주식들은 앞이 캄캄하오. 이렇게 되네요. 정말. 카카오처럼 껌껌하네. 카카오가 껍데기가 껌껌하잖아요. 네, 진짜.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좋은 뉴스도 하나 드릴게요.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요. 자, 국내 기자분들은 계속해서 세게 쓰고 계십니다. 200조까지 나왔다니까 지금 주주하는 200. 근데 요번 기준 아니에요. 올해 기준 200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국면에서 프리캐시플로의 50%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막 4,500조씩 버는데 3년 합산한 프리캐시플로가 도대체 얼마겠냐? 700조쯤 프리캐시플로가 될 것 같아. 그중에 절반이면 300조가 넘는데 할인치고 할인쳐도 200조는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로 200조 준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단계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70조에서 100조로, 100조에서 150조로, 150조에서 드디어 200조까지 올라갔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렇고 니케이. 자, 이번엔 1번입니다. 1번 니케이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대략 720억 달러 규모의 달하는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21일 날 이사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누구 보도가 더 잘 맞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100조 얘기한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에도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프리캐시플로우의 50%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89조, 이번 분기 89조 벌었고 다음 분기에 120조 벌고 그 다음 분기에 150조 벌고 그러면 합산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350조 전반은 400조. 그러니까 연간 올해 400조 대 정도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쓸 거 다 써. 쓸 거 다 써. 200조로 투자하고 건물 짓고 팸하고 EUV 사고 뭐 사고 뭐 다 해. 근데 200조 원 들었어. 적은 돈 아니에요. 200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 730조인가 750조인가 그래요. 200조를 쓴다니까 투자한다는데 나라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작은 돈이겠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써도 얼마가 남는다? 200조가 남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렇지 이거를. 그러면 200조 중에 절반 100조. 요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긴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바로 요것 때문에 우선주가 본주보다 거의 5% 가까이 4% 이상 초과 상승을 했다라는 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한 김에 몇 가지 더 설비 증설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돈이 많으니까 설비 증설 뉴스가 빵빵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메모리 호황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광주 호남 반도체 팹을 원래 원래보다 두 개를 더하겠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 내용이 오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한국의 전력 수요 전망이 2040년까지 원래 기존보다 많이 상향됐다.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이 2040년에 기존에 138기가와트였는데 얼마? 165기가와트로 20기가 이상 훅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반도체 부분의 추가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존 수요가 기존에 4기가와트였는데 20기가와트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죠. 요즘에 원전이 한 1.4기가와트 정도 합니다. 한 개당. 그런데 지금 반도체에서 기존 4기가와트에다 추가 20몇 기가 해서 한 25, 6기가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야, 반도체. 권재재 대표님과의 대담 보시면 반도체 팹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EUV가 100이라는 전기를 넣으면 마지막에 효율적으로 쓰는 전기가 1밖에 안 된답니다. 1밖에. 전 진짜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전기를 쓰고 있으니 호남 팹에 두 개를 더 추가하니 그동안 어제 발표된 그 전력 사용량에 대한 그 기존 안보다 한 20% 증가한 게 결국은 반도체 팹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것은 이꼬르 호남 반도체가 원래 땅이 다 만들어져 있고 용수도 만들어져 있는 곳이니 여기에 반도체를 꽤 많이 찍겠구나. 용인보다 훨씬 더 유효하기 때문에 전기 땡기기가 그런 소식이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미야기현에 수십조 원 규모의 메모리 팹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육성 중인 3대 반도체 거점이 바로 미야기현인데요. 이 SK하이닉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 전기가 좀 빠졌는데요. 이거 조금 좀 의외인데 무라타 제적소 같은 경우 AI 수요로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전기도 너무너무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의외인데요. 그러나 본질 가치와 밸류에이션을 쳐보면 싸진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싸지는 않다. 자, 조만간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재미난 게 하나 나갈 거예요. 어떤 게 나갈 거냐면, 우리 김현미 위원하고 대담한 그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자본 조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그런데 AI 업체들이 계속 돈을 잘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걸, 이게 꺾이면 안 되는 걸, 뭐 이런 건데요. 자, 일단, 먼저, 현재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퍼스케일러의 에비타 마진 상황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에비타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가상각 전 마진이에요. 감가상각 전, 그다음에 저기 텍스 전, 세금과 그다음 저거 뭐야? 인터레스트 뭐지? 이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비용 차감 전, 완전한 비용 차감 전 수익률. 그냥 매출 총 이익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시면 오른쪽에 하이퍼스케일러들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비타까지를 하면은 완벽하게 매출 총이익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비타면은 감가상각은 한 영업이익률이다라고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가상각만 한 그러니까 보시면 막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미친 듯이 지어서 빨리 지은 사람이 대박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박 터지고 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는 촛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통계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통계치도 정확하지 않고 지금 그 기가와트로 전력량으로 하면 뭐 들리는 얘기가 뭐 이 동네에서 100기가와트, 저 동네에서 400기가와트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까 저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인이란다. 호남 반도체 2기가 더 지어진다고 하면서 한 20기가와트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전력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국의 총 사용량의 그 제한폭이 130대에서 160기가와트대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요청되고 있는 신규 설비로 제한한 이게 얼마라고? 한 지역에 100기가, 어떤 지역에는 수백 기가와트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 하나 숨어 있으니 중국 AI입니다. 중국 AI가 지금 저야 뭐 중국 AI 쪽은 거의 안 쓰고 이제 미국 것만 써보니까 중국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서로 성능 평가한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수준이 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문제잖아. 가격이 반값도 안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고. 심지어 K3 문샷 키미 K3는 페이블 아까 보시면 근처에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냐면 작업당 70%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은 미국이 높은데 가격이 반값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이 중국에서 자동차 무역 사상 첫 적자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이 맛이 가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죠. 근데 그 중국 자동차를 유럽에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차를 여전히 중국에다 많이 팔고,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많이 팔고 있고 계속 팔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팔게 너희는 팔지 마. 됩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대 그래 언제든지 와서 파세요. 괜찮아. 중국 자동차 팔아. 괜찮아. 중국 내연차 만들 수는 있겠어? 갖고 잘 보관해, 잘 치러와, 고장 안 나게. 그랬겠죠. 우리도 그래, 열심히 팔게. 너희도 한번 잘 만들어서 갖고 와봐.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전기차 갖다 팔잖아. 근데 전기차는 원가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진짜 반절이 2차 전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2차 전지 누가 제일 싸게 만들어요? 중국에도 제일 싸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대결을 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전기차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택시 탈 때마다 계속 물어본다니까요. 전기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다시 내연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전에는 10명 중에 1명이 그럼요. 다시 내연. 이거 좀 이상해요. 내연으로 갈래요. 이런데 요즘엔 10명 물어보면 10명? 왜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그냥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 네. 내연기관 타시는 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요. 10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왜 그런 얘기했지? 분명히 얘기하실걸? 분명히. 이건 너무 뻔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왜 이 모양이 나타났느냐? 전기차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업데이트하고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주주환원 관련된 우리들의 그 어떤 요구들이 시장에서 조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이번 건을 통해서 대표 기업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표 기업들도 그렇게 했으니 이제 좀 괜찮은 기업이 되고 싶은 회사들은 주주환원을 하는 게 디폴트 값이다 라는 게 쫙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했다 하면 한꺼번에 확 순식간에 해버리잖아요. 2002년 월드컵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철을 탔는데 나만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고 전철에 탄 모든 사람이 빨간 반팔티를 입고요. Be the red 이러면서. 야,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이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나중에 10년 있다가 이 사진을 내가 만약 찍어가지고 돌려봤으면 진짜 웃기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 네. 자, 우리나라는 한번 가면 합니다. 자, 주저환원의 나라로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